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소리도 없이라는 작품을 왓챠에서 다 같이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감상하고 그 직후에 바로 모여서 감상 후기 토론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계속 채팅창에서 했던 얘기는 뭐 화면이 너무 예쁘다, 아역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두세 번씩 보셨다고 한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이게 아마 저예산 영화로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 유재명 배우도 그렇고, 유아인 배우도 그렇고, 출연료를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적게 받고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화적인 완성도나 그 화면의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해서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서 처음 봤었는데, 마지막 장면 엔딩까지 다 보고 나서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한 대 시게 얻어맞은 느낌이라. 그리고 감독이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 다음 영화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와 이거 뭐지 하고 보고, 두 번째로는 초이의 감정이입하고 보고, 이번에는 누구냐 저 유아인의 감정이입을 해보고 봤는데 이 영화가 다르게 보려고 하면 다르게 보여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네, 총평 감사합니다. 지화자님도 보시면서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분석적인 의견들,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요런 장면에서는 요런 포인트 한번 보세요라는 식으로 힌트를 많이 주시면서 같이 감상을 했었는데, 지화자님은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요번에 2회차 감상인데, 그때하고 느끼는 비슷한 느낌은 사회 비판적인 우화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선악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영화를 봐주길 바라고 있지 않나, 영화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아이가 납치되고 이런 현실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무엇을 강요하고 있나, 그 아이에게조차.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그들과 다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인 감독 치고는 야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총평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두 분이랑 비슷하게 너무 잘 봤고, 일단 화면이 너무 예뻤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매지가워 진짜 잘 잡았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외국 영화에서는 자주 쓰잖아요. 라라랜드에서도 기억나고, 포드 vs 페라리였나? 네, 포드 앤 페라리. 거기서도 마지막에 트랙 돌 때 그 매지가워 촬영하잖아요. 마더에도 매지가워로 활용한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거기 버스 안에서. 그치. 네. 맞아. 우리 같이 봤었죠. 되게 힘들어요. 그 장면 찍기가. 네,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광이다 보니까 조명 같은 것도 자기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조명인데 그걸 조정할 수가 없어서. 홍희정 감독님이신데 장편 첫 데뷔작이 이 작품인데요. 너무 잘 찍어서 놀랬고, 그리고 지화자님 제가 궁금했던 게, 채팅창에다가 러브레터 감독분 있잖아요. 그 성함이 뭐였지? 이와이 슌지. 네, 그분 스타일의 화면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까 뻐꾸기님 하셨던 것처럼 매지가워 시간대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톤이 굉장히 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 전체 내용으로 보면 막 유괴가 나오고 그런데, 화면 자체는 고정된 화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면 톤이 이와이 슌지 영화들 특징들 보면은 자연광을 잘 쓰는데 그런 질감 같은 게 잘 전달됐었어요. 제가 그 감독님의 작품을 심지어 아직도 러브레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분이 보시면서 같은 장면을 놓고도 두 분의 의견이 달랐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뻐꾸기님은 배초이를 통해서 유아인의 삶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지화자님은 아닌데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먼저 뻐꾸기님부터 초이가 유아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이 되신 건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유아인의 삶 자체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유재명이 데리러 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동생이랑 같이 밥 먹고, 사람보다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유아인이 초이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분명히 그 욕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행동이나 모습들이 굉장히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초이가 그 머리를 풀고 나왔을 때 유아인이 보는 눈빛이 이제 확실하게 욕망이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하러 가는데 그걸 구하러 가는 게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인지 아니면 자기 동생같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감정인지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유아인이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초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이 유아인이랑 같이 살고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근데 유아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닭집 거기 스카이캐슬에 나온 그 아저씨 찾아갈 때 이제 아 여기 있다간 나도 큰일 나겠다라는 걸 느끼고 탈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유아인을 이용을 해서 탈출을 함으로써 이 아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지만 그 자기 부모님 품으로 하지만 그 다시 돌아가면 과연 그 이후에 초이는 행복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저는 조금 사족같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 초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그때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과거 회상을 하는 게 아닐까 사는 것도 막 숲속 같은데 우거진 곳에 안에 살고 있고 문명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처럼 살고 있던 유아인에게 그렇죠. 정돈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삶을 바꾼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아니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아니구나. 네. 여자로서 뭔가 그런 걸 남자잖아요. 피할 수 없는 본능적인 그런 부분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동생처럼 보는 건지 여자로 보는 건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뭔가 그런 느낌? 그런 사람 같은 감정을 느꼈던 부분 같아서 그래서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진짜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감독이 마지막 장면에서 유아인이 자기가 동경하던 사람의 옷을 입고 히오라가 된 것 마냥 이 아이를 구해줬다가 결국에 그걸 벗고 다시 하수구 같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 보여주는 거 보면 그냥 꿈 깨라라는 너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그냥 꿈 깨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화자님은 어떤 면에서 초이는 유아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다라고 느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화 초반에 시작할 때 배블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신발을 하나 선물을 받으면은 그 신발에 맞춰서 바지도 사고 뭐도 사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물품을 받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유아인의 욕망이라는 거는 그 자켓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실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하던 행동 그런 게 자기 욕망이었던 거죠. 누군가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옷을 입었던 거고 그리고 초이라는 아이는 그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초이란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 속에서는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로 설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떻게든 거북이를 구워 삶아가지고 용궁으로 자기 간을 안 뺏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면 자기는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빠르게 눈치채는 거죠. 이것들은 짐승이고 짐승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길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자본의 욕망인 거죠. 그 딸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아들보단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납치당해도 돈을 요구했을 때 깎을 수밖에 없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욕망을 일찍 눈치채고 건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옷을 개고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자기라면은 동생을 길들이잖아요. 문주를 길들이듯이 유아인을 길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아인은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잖아요. 네네. 인간적인 연민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자기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사람 죽은 거 뒤치다거리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통 인간들처럼 애들 납치 안 하고 시체 안 치우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영화적 메시지가 거기에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초이를 구하러 갈 때 그리고 다시 학교로 데리고 갈 때는 그 자켓을 입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도망와서 하수구로 갈 때는 자켓을 벗어서 구정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이가 처음 유괴됐을 당시에 쓰고 있던 토끼 가면도 결국은 별주부진에 대한 암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토끼 가면을 넣어갖고 그 어떻게든 자기 간을 안 뺏겨야 하는 아이인 거죠. 그 아이는 결국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넓게 보면 여성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상징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그리고 간이라는 것도 뭔가 은유적인 의미에서 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닭집에 갔을 때 그 닭집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지만 그 유아들 장기 매매하는 걸로 유추가 되잖아요. 직접적인 의미로서의 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잔인한 장면은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잔잔하게 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장기 밀매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으면 영화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전달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설정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의견이 갈렸던 건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화면이 안전된 다음에 다시 그 예쁜 자연광의 그 미장센을 배경으로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뛰어노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뻐꾸기님은 차라리 그냥 그 터널에서 안전된 상태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화자님은 그래도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뻐꾸기님부터 그 장면이 왜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게 아마도 초이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한 기억의 재구성이 아닌가? 라고 유추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 장면이랑 너무 톤이 다른 느낌이라서 마치 이 영화가 한편의 소동극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제 두세 번 보다 보니까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아니라, 이 영화처럼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희화적으로 그리고 우화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이처럼 자라기 힘들기도 해요. 현실을 빨리 깨닫게 되죠. 그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 혹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런 잔인한 부분을 강요하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잔인한 부분을 잔인하지 않게 강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유아인도 결국엔 유재명과 다른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들과 자기 자신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시 어두운 하수구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극 중에서 초이가 계속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짜 순수한 애처럼 뛰어노는 장면이 마지막 엔딩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넣고 싶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지하자님은 그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화가 처음부터 쭉 착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유아인이 착각했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착각이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라는 게 현실이란 거죠.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주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터널에서 옷 버리고 가는 장면으로 끝났으면은 뭔가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그 장면을 넣으니까 오히려 그래, 어쩌면 유아인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게 뭐냐라는 거죠. 아까 예의에 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정말 예의 있게 선생님 맞습니다, 뭐 어디 방향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유괴, 살인, 장기 밀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보통 상황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영화 속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띄운다는 거는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는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당신들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뒤통수를 한 대 더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것도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죄다 예의가 발라요. 상호 소통함에 있어서. 그래서 왜 그런 설정이 필요했을까라는 게 의문이었는데, 지화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도 그들 스스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를 하는 직장인들 같은 그런 평범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착각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의 바르게 서로 비즈니스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은 게 아닐까? 한나 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치 그 전범 재판을 하던 그 아이 히만의 재판을 보고 나서 그 책을 썼는데, 아이 히만은 자기도 나치가 시켜서 한 일일 뿐이고
보통의 그냥 비즈니스적인 일상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태인 명부를 작성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시체가 나오면은 그 명부를 삭제하는 일을 했던 게 그게 되게 막 보통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화적으로 풀어낸 영화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오히려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 네, 진짜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 그 범죄자들이 이 발이 설정한 거는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서 감독이 그러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같이 그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악의 편법성이라는 게 결코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직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사람이란 게 책임을 지는 게 있다 보면 남들에게 굉장히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시켜서 했다 뭐 혹은 가족 때문에 나 잘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저는 한 2장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초이가 그 핏방울에다가 꽃 그림 그리던 그 장면하고 맞아. 그 그 경찰분 쓰러졌을 때 삽 들고 오는 장면하고 초이가 먼저 주도적으로 삽 들고 오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되게 잘 붙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뻐꾸기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도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핏방울인데 사람이 죽은 흔적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꽃을 그려요. 바닥에다가. 그 초이한테도 보통의 일이 되어가는 거죠.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자국이 사람이 그 흘린 그 무서운 흔적이 아니라 여기다가 잎을 달아주면 꽃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평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빠하고 삼촌이 하던 일처럼 묻어야지. 그 삽자루를 들고 와서.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에서 조금 더 말을 보태보자면은 그 제가 영화 보다가 채팅창에 얘기했었던 그 부러진 상다리 하나를 초이가 그 레고 블럭 같은 걸 쌓아서 받쳐서 상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네. 저게 불안정했던 유아인의 상황을 그 초이로 인해서 안정시켜주는 역할로 저 장면을 넣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두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레고로 받쳐놓은 한쪽 다리는 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단단한 다리랑은 다르게 엄청 불안정한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충격만 줘도 바로 상다리가 쓰러져서 완전 다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겉에서 볼 때는 안정돼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을 표현했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이트 시네마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네. 저희가 눈치 보는 상황하고 그 상다리는 연결된다 생각해요. 와인과 이 아이를 되게 무시해요. 좀 가르치려 드는 면이 좀 있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 있지 않을 때 표정들을 보면 되게 맞아. 급정색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악의 편범성처럼 초이가 어느 순간부터 주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초이도 유아인을 이용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 마지막에 부모가 차로 들어오잖아요, 초이를. 근데 초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또. 씁쓸하잖아요. 뭐가 애를 저렇게 만들었나라는. 저 아이는 얼마나 그런 거에 몰려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게 초이 표정도 되게 씁쓸한데 엄마는 막 달려오는데 아빠는 아들 손잡고 조금 느리게 걸어와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저 아이를 저렇게 어른스럽게 만들고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로 만드는가. 그 장면이 딱 스치고 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초이가 처음 납치되고 와서 사람을 묻는데 모서리 손으로 흙을 밀어주잖아요. 그거 살아남으려면은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영악했다고 생각했던 게 닭집 아줌마가 7살짜리 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7살짜리냐 이랬을 때
너 몇 살이라고 물어보니까 11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설정이 한 9살이나 이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가치 없는 걸로 보여가지고. 그 정도로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아이. 지금의 아이들이 그 정도로까지 몰려있는 것 같다는 그쵸. 사람 간의 예의라는 이름의 사회 규율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애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이게 과연 옛날 얘기고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해보면은 딱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지금 착각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유아인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셨는데, 또 두 분 더 말씀 듣다 보니까 관객 역시도 착각에 휩싸여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이가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것 때문에 요괴범들한테 동화된 게 아닌가라는 착각으로 한 중후반까지는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초이 역시도 집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아득바득 머리를 풀가동해가지고 잘 구슬려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학교로 돌아가고 부모가 오는데 그 아빠는 정작 뒤에서 손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걸 보면서 다시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저들과 같이 있을 때는 집에만 돌아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착각으로 노력을 하다가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 현실은 이랬지라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보인 게, 이게 거의 없다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여성 서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이 자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자들의 삶을 대변할 수, 딸과 아들을 차별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런 집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 엄마 혹은 할머니 세대만 할지라도 여자들은 학교에 안 보내고 막 교육도 안 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더 집안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어른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이런 집안일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초이가 빨래를 하는 장면, 애를 씻겨주는 장면, 동생을 챙기는 장면, 그런 걸 상징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제목이 그래서 소리도 없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보고 나면은 유아인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소리도 없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소통이 없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리라는 게 있어야지 인간은 말을 하고 서로의 의사표현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소리도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자기 생각만 존재하는 세계관에 관한 함축적인 의미까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유아인은 소리는 듣는데 말을 못하고 유재명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죠. 과연 그럼 평범한 여자아이한테도 이렇게 가혹한 사회가 그들에게는 과연 평범한 삶을 허락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 때문에 계란도 그래서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대충은 아시잖아요. 소설 속에서는 알을 깬다라는 거는 기존의 세상의 틀을 깨우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로 묘사되거든요. 저는 유아인이 에밀 싱클레어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게 계란 깨지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 세계는 결코 깨지지 않는 공고한 세계, 그 데미안 소설의 대척점이 되는 세계라는 메시지를 넣고 싶었지 않았을까.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인 거죠. 유아인도 보면은 몸만 어른이지 사실 뭐 하는 일은 애나 다름없잖아요. 그 동생이나 지나 뭐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소년이라는 게 그거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유재명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소인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단순히 평범한 소인배보다는 그랬지 않았을까, 그의 삶이. 종교라는 부분도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또 착각으로 연결이 해서. 되는데, 유재명도 테이프 계속 들으라고 하는 그 테이프의 실제 내용이 뭐 믿으면은 뭐 혈관도 좋아지고 다리도 나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유재명 역시도 그런 걸 믿으면서 착각 속에 산 것 같아요. 두 분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절대 장면 하나, 설정 하나가 허투루 된 거 없이 다 감독이 계산 잘 해서 치밀하고 밀도 높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허점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해요. 경찰은 2인 1조가 기본 중에 기본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여경 혼자 가서 봉변을 당하잖아요.
범죄자들이 그 유기하는 장소를 특정해놓고 꾸며놓고 한다는 게 범죄 특성상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일단 영화 그치, 내부에서 그치. 설정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허점인데 영화가 좋으면은 그런 허점들도 사실은 중요치 않게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관객들 입장에서. 다분히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아쉬웠던 거는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도식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식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큐가 없는 거죠. 너무 정교하게 짜인 공산품 같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기 좋은 박찬욱 같은 느낌? 이 감독이 이 박찬욱 스텝 출신인가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박찬욱 주제의식에다가 봉준호 스타일 구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화면은 박찬욱이고 주제는 봉준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저는 반대로 오히려 보면서 뻔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뭐 이렇게 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승님한테 배워갖고 처음 조각해갖고 제 작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작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만약에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개봉한다? 그러면은 개봉 첫날 무조건 봐야지. 극장 가서 볼 것 같은 그 느낌? 아, 그 정도. 이런 영화를 자기의 첫 데뷔작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지 않나. 이제 박찬욱 밑에서 일했다는 좋은 스펙에 상업 영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 감독이 관객들이 많이 들만한 영화를 못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자기만의 작품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애착을 보여줘서 그것 자체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뻐꾸기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저희 요 감독 차기작 결정되면은 뭐 공간은 다를지언정 한날 한시에 보러 가시죠. 한국 영화 보고 나서 다음 작품이 이렇게 기대게 되는 건 오랜만이죠. 어쩐지 박찬욱 사단에 있었다고 하니까 겹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이장센 같은 부분도 많이 영향을 그렇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달라. 맞아. 자기만의 느낌이 또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신하균이 그 납치한 애 그 머리핀을 본다든가 이성으로 느끼는 듯한 암시를 주기는 하는데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유아인이 초이에게 느끼는 감정들 해석의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석하면 비슷하게 저는 이 주연이 유아인이 아니었으면 다른 무명의 배우였으면 그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진행됐을 것 같아요. 유아인이어서 그렇게까지 가긴 조금 그랬던 거지. 유아인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무명 배우거나 다른 배우가 했으면 그런 포인트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희 셋이서 지금 1시간 넘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쵸. 재밌게 봤어요. 전 이 영화의 진정한 승자는 유재명 배우가 아닌가. 이 킹메이커에서 보여줬던 같은 배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진짜 있을 것 같잖아요 현실에 그런 아저씨. 저는 진정한 승리는 그 아역인 문성아 배우 그 배초이로 맞아. 진짜 그분도 나중에 진짜 대성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부터 모순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느꼈던 게 그 처음에 사람 묻을 때 북쪽으로 사람 머리 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재명 씨가 성경책 얘기를 해요. 이건 저는 처음에는 웃기려고 넣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영화 전체 주제하고 어우러지는 게 감독이 결국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정상이냐고 묻고 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가고 사람이 매달려서 죽고 무산에 묻히고 이러는 상황을 보통 일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감정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느끼질 않으니까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보통 일처럼 느껴지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고 묻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할 것도 많고 한국 영화 중에 참 손꼽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뭐 한 줄 평 하라고 하면은 관심도 없던 작품이 소리도 없이 내 뒤통수를 쳤다. 뭐 요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지혜자님한테 너무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책들, 고전 문학들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지잖아요. 경제학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라스트 듀얼 리뷰할 때도 느꼈던 건데 거기 나왔던 책들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시는데 저 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네이버 검색 좀 하겠죠. 진짜. 알겠습니다. 네이버 검색했다고 치기에는 너무 넓어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봤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은 이 감독의 차기작이 기대가 되고 여기 나왔던 그 배초이 역할을 했던 그 아역 배우의 차기작도 기대가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차기작이 개봉을 했을 때 또다시 나이트 시네마에서 다룰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